Today's challenges are too big and too complex to solve alone. No one person can cure cancer. No one country can clean up our oceans. And no one leader can end inequality. But when we work together, there's no end to what we can accomplish. We ne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bright minds to come together and inspire each other, to bring together diverse insights and leading innovation to craft the new solutions we need for th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we face, and to make sure our leading institutions have a voice in shaping a sustainable and inclusive future. That's the ambition of the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to be that voice of knowledge and innovation for Asia Pacific and the world. We connect the leading universities of the Pacific Rim and enable them to work together to address our society's biggest concerns. We foster engagement with government, leading to better policy. We cultivate links with enterprise, growing the impact of research. We are agents of change. We challenge assumptions. We bridge cultural divides. We bring new thinking to big issues. We are the voice of knowledge and innovation for Asia Pacific and the world.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으로 보신 환태평양대학협회 지속가능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오경식 교수입니다. 지금 캡처한 이미지는 제 수신함에 있는 이메일 중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4일자 네이처 사설의 제목이 코비드-19으로 인한 UN SDG의 재설정 관련 논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7월 6일자로 돌아가면 네이처지에 팬데믹 시대 UN SDG의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고, 그 해당 논문에는 코비드-19으로 인한 17개의 그 SDG별 현재 상태 그리고 그 내용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이 관련된 최신의 동향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로 가름하도록 하고, 필요시 토론 시간에 국가과학난제 도전 분야와 함께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상단의 그림은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로 이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여기서 UN SDG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17개 목표 그리고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지표별 세부 설명과 KSDG에 관한 내용은 오늘 발표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사이발 분석 결과인데, 해당 국내 기관, 제가 소속된 고려대학교를 일단 예로 가져왔는데요. 예로 보시면 고대 같은 경우는 대학 전체가 SDG의 3번 건강과 웰빙, 7번 깨끗한 에너지, 17번 SDG를 위한 파트너십, 13번 기후변화 대응, 16번 평화, 정의와 제도, 이상 5개의 SDG에 9,481건의 연구 성과를 게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런 그 UN SDG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와 국제 협력 간의 그 상관성 그리고 연구의 임팩트에 대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게 중심을 두고 현재 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네이처에서 개발한 네이처 인덱스 개발 기관으로 알려진 디지털 사이언스사의 디멘전 분석 결과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분석 툴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멘전 분석을 해보면 같은 기관이지만 SDG 7번 깨끗한 에너지 하나의 지표가 전체 연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기관은 UN SDG 중에 SDG 중 에너지와 관련된 그 연구에 국제적인 협력이 상당히 있고 연구의 포커스가 가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앞으로 이 기관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SDG 3번 건강과 웰빙, 13번 기후변화 대응, 4번 양질의 교육,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앞선 사이발 분석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SDG 3번 건강과 웰빙, 7번 깨끗한 에너지, 13번 기후변화 대응,
세 목표가 해당 기관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런 분석 결과를 글로벌 기관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SDG 7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런 사실 국내 기관이나 연구소에 대한 분석이 향후 그 국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임팩트 있는 연구, 그리고 난제 발굴, 그리고 난제 도전 분야에서 실제로 추진할 때 좀 가능성이 높은 분야지 않을까,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디멘전 같은 경우는 SDG 6번 물과 위생을 예를 들면 그 각각의 주요 연구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개별 논문에 대한 기여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웹 오브 사이언스, 클래리베이트 어널리틱스 혹은 엘스비어, 뭐 테일 앤 프란시스, 다양한 출판사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툴을 쓰느냐가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분석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단순한 키워드 검색보다는 머신러닝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뭔가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SDG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 세계 연구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우리 연구자나 우리 해당 기관이 진행하고자 하는 국가 난제에 현재 경쟁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컬래버레이션 파트너로 가야 하는 것인지 혹은 컴피티터로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논문에 실제로 이제 클릭해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SDG 2번 기하 종식, 13번 기후변화 대응의 기여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이 논문을 예를 들면 이것은 미래의 식량 위기, 그리고 코비드 19으로 인한 식량 위기,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 중에 토양 오염을 난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토양 오염을 글로벌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연구들이 필요할까는 선진국만을 위한 연구보다는 우리 그 전 세계를 하나의 원 얼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모든 기관과 동일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환경이나 환경에 기반한 융합 연구에서는 전 세계 모든 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도국이나 후진국하고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고, 그쪽에서 가능성 있는 연구자를 찾아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됐더라고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를 대한민국이 리딩하는 것, 혹은 대한민국의 선도 과학자가 리딩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가난제협력단에서도 그렇고 좋은 프로그램이 발굴이 돼서 그 네트워크를 리딩하는 리더로서 난제 발굴단에서 그 리딩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발이나 디멘전을 제가 일례로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강점, 약점 분석도 가능하지만 향후에 SDG별 혹은 6개의 트랜스포메이션별 대학이나 연구소의 교육, 그리고 연구 전략 수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는 해당 기관이 현재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SDG 중 포커스를 둘 난제 선정 등에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실제 선정하는 난제들이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노벨상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할 때는 SDG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방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5개 대학만 지금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대학협회의 SDG 사례를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에이프루는 환태평양 대학협회는 에이프루라고 하는데요. 에이프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수 대학들이 교육 연구 분야에서 관계를 공고히 하고 경제과학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7년에 설립한 대학 간 연구 중심 국제 협의체입니다. 2020년 현재 미국은 칼텍, UC 버클리, 중국은 칭화대, 북경대 등 전 세계 18개국 55개 명문대학이 회원교로 참여를 하고 있고, 국내 대학으로는 말씀드린 5개 대학만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회원으로 가입된 대학의 총장들이 지정해주는 대학만이 멤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는 학생 수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고요. 교수 교직원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를 하더라도 에이프로는 현재 UN 혹은 UNEP, APEC 그리고 미디어는
파트너가 구글하고 뉴욕타임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연구를 하더라도 글로벌리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구의 어떤 홍보 혹은 연구의 그 전략 수립 등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에이프루가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에이프루 내 한국 최초의 프로그램을 론칭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과 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에이프루의 회원교였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종신 교수 그리고 사이언스 저널의 편집위원 등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총괄 연구 책임자로 초빙을 하고 해당 대학을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개인적인 미팅을 했고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각 대학의 핵심 연구자들이 작년 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프루 본부를 방문했고요. 신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에이프루 시크리터리 제너럴 그리고 시니어 디렉터 등과 상세히 논의를 했고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도 함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후에 그 미국 화공학회 지속가능개발연구소와 3년간 협업하겠다는 MOU를 체결했고 올해는 단장님 소개해 주셨지만 네이처사와 MOU를 체결하고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네이처 컨퍼런스를 한국에 유치하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공식적인 웹사이트가 어제 열렸고요. 저희가 어제 네이처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를 사실 개최를 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과학 난제 중 특히 환경, 에너지, 기후융합 분야의 난제인 플라스틱, 전자폐기물 등 모든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현재 6개의 난제를 그 저희 에이프루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했고요. 각 난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현재 제 프로그램에 18개의 나라, 18개국 그리고 40여 명문대학이 함께 참여해서 약 한 300명의 그 연구자들이 참여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미치 교수 그리고 사이언스 저널의 편집위원을 8년간 했던 데이빗 워들 교수님이 스웨덴에 계신데요. 같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우선은 3년간은 어떤 기업의 지원도 받지 않고 연구자의 순수한 도네이션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중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 에이프루 프로그램은 UC 데이비스가 출범한 아시아 퍼시픽 위민 인 리더십 혹은 USC 해서 의대를 축으로 하는 글로벌 헬스 등 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총 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에 신규 신설된 고려대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 공동 주관의 지속 가능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사례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런 사례들이 통해서 국제 협력 혹은 국제 리딩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좀 통계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려대와 스탠포드 대학의 지속가능 폐기물 프로그램은 지난 1년 동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난양공대, NUS, 호주는 시드니 대학, 그리고 호주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인 UQ, 중국은 칭화대, 후단대, 난징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대학, 대만은 국립 대만대학, 태국은 출라롱건 대학 등 40여 명문대학 각 나라의 가장 최고의 명문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SDG 혁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는 서울에서 미국 화공학회 지속가능연구소와 공학 기반의 지속가능 개발 컨퍼런스라는 시리즈를 출범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난제 중에 플라스틱이나 토양 오염으로 인한 글로벌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컨퍼런스가 SDG를 다루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좋았기 때문에 네이처 측에서 사실 연락이 왔고 네이처 측 리뷰 저널의 네이처 리뷰 지구환경 저널 부편집장이 직접 이 학회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간 방문을 해서 주요 대학들 실험실도 방문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워크샵을 싱가포르에서도 개최를 2번을 했고요. 언론에도 국내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본 프로그램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공동 책임자는 스탠포드 대학의 빌 미치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저는 사실 토양학을 전공을 했고요. 다른 총괄 책임자는 물을 전공을 했고요. 다른 책임자는 생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융합인데 빌 미치 교수는 하버드에서 사실 고고학을 전공을 했는데 버클리로 가서 공학학 박사를 받고 예일대 교수 시절에는
국경 없는 예일 공학자 단체 자문을 맡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SDG 관련된 연구를 했고 2013년 스탠포드로 옮긴 이후에 공중보건이나 공학, 지속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2018년부터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특히 이제 작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방문해서 저희 대학의 CJ 크리에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학생, 교직원,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등 일반인들 포함한 대상으로 어떻게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 융합 연구를 통해서 SDG 전문가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물과 관련된 난제를 다루고 있는지 본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가졌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스탠포드 대학 공대와 저희 대학이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년 파견 프로그램 신설했는데 코비드가 생기고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더 고무적인 것은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스탠포드 대학과 저희 프로그램이 전액 무료로 버추얼 스튜던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기가 어려운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저희들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실험하는 모습들, 실험실에서 실제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의 그 실험적인 연구들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포장들도 공유를 하고요. 실제로 버추얼리 익스페리먼털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하나하나의 난제에 대한 랩업 리포트를 씁니다. 특히 작년에는 에이프루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연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어떤 난제가 있을까 얘기를 했고 그때 참여했던 네이처 리뷰 저널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PI들이 논문을 쓰고 난제 주제는 전 세계의 토양 오염 그리고 식량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이 저희 연구자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만든 그림인데요. 토양이라는 것이 오염이 되면 유엔이 발표한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저해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SDG 1번 빈곤층 감소, 사회 안전망 강화, 2번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농업, 3번 건강하고 행복한 삶, 6번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번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 기후변화 대응, 15번 육상 생태계 보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고를 했고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분석은 해당 논문에 참조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면 일례로는 SDG 3번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이 되고 지금 코비드 상황이 생겼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어린이의 토양 오염이 도대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런 중금속 중에 특히 이제 나비 오염이 되면 인체 노출이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IQ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이 결과를 저희가 이제 올해 네이처 지속가능 저널에 게재를 했는데요. 특히 대륙간 대규모 연구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양 오염이나 환경 오염은 글로벌 스케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전 세계 판매되는 페인트의 남농도인데 이게 글로벌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저희 연구진들이 발표했던 내용은 이제 중국 전역을 일단 모델의 케이스로 어린이 혈액 내 납의 농도 그리고 그 지역의 GDP,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SDG 3번 건강과 웰빙, SDG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이고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는 결론 부분에서는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에 그치지 않고요.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한 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런 연구들이 환태평양 협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백 명의 연구진들이 참여하고 앞으로 꾸준히 저희가 생각한 난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네이처 리뷰와 함께 저희가 세계보건기구나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등 유관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토양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촉발하였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국경 봉쇄에 따른 전 세계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적 해법 또한 저희가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네이처 기고문 또한 저희가 에이프로 연구진과 함께 UNEA에
이 토양 오염이 전지구적 지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제언을 했고 실제로 UNEA 나이로비 그 회의 직전에 저희가 이 기고문을 게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스피드업 글로벌 매핑인데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의 오염이 아닌 글로벌 토양 오염에 대한 매핑을 해야지만 이게 원얼스 측면, 원헬스 측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많은 대학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상의 연구들을 하고 올해는 이제 유럽의 주요 연구진이 이제 공동 연구 제안도 들어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작년부터 사냥에 사용되는 납탄으로 인한 납 오염을 논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냥 목적으로는 납탄 사용을 금하자라고 하는 그 사이언스에 대한 레터 제언들을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의미 있는 부분은 바로 지난 6월인데요. 에이프루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총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55개 대학의 그 전 세계 총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물론 총장님이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제 부총장님이 참석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저는 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상에 초록색을 했는데 오른쪽 제일 끝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 블럭 UCLA 총장님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대학 총장단이 참석을 하였고요. 온라인 강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뉴 노멀 등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에이프루 프로그램 디렉터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에이프루 시크리터리 제너럴이 한국의 신규 프로그램을 총장단 회의에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이프루 회원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의 대학의 대응책, 버추얼 프로그램, 글로벌 혁신안 그리고 향후의 난제에 대한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함으로써 한국이 특히 한국의 대학이 세계 유수의 대학과 함께 뉴 노멀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이 말씀드렸지만 5개 대학이 회원교이고 특히 이제 고려대와 연대가 활발하게 같이 연구를 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주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에이프루 프로그램의 제목을 그대로 활용해서 에이프루의 어필리에이션을 이용해서요. 코비드 19의 에이프루 저희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논의를 해봤는데 코비드 19 이후에 이 모든 종류의 폐기물이나 쓰레기 난제들이 결국에는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오늘 아마 그 이후 세션에 스태피의 조용래 박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시는데 저도 위원을 참여했지만 이거 굉장히 큰 그 난제입니다. 환경 난제이고요. 그래서 코비드 19 Unsustainable Waste Management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연구 주제를 저희들이 정하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사이언스 레터 형태로 발표를 하는 것들을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자들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6월 말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서 게재가 됐었고 특히 이제 고대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향후에 의료 폐기물 관리 기술을 좀 개발하고 UN SDG 중에 11번의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 있는 그런 리포트가 되겠고 특히 이게 WHO의 보고서에도 채택이 됐지만 알메트릭에 따르면은 저희 대학의 의대 이제 김우주 교수님 외에는 이 논문이 코비드와 관련돼서 고대에서는 가장 임팩트가 있는 알메트릭 지수가 높은 그런 연구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저희 한국인 특집 네이처 한국 특집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를 해서 여기 인터뷰 내용에 에이프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내 대학이 어떻게 리딩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에이프루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거는 그 퓨어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을 했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저희와 연구한 분이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과 이제 같이 국제 동행을 하고 있고 매년 말씀드린 미국 화공학회하고 함께 저희가 공학 기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컨퍼런스 시리즈를 저희가 처음으로 이니시에이션을 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방콕의 반얀트리를 저희가 통째로 빌려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100% 온라인으로 돌렸는데 규모가 예전 규모보다 2배 이상 오히려 커졌고요. 내년에도 굉장히 이거 저희가 앞으로 3년 동안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컨퍼런스 기간에 난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패널 디스커션 세션에 올해는 플라스틱과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난제가 있는지 그럼 도대체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SDG와 관련된 다양한 액티비티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연구자 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내년 10월이 에이프루와 함께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네이처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네이처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 관련 주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특히 해당 주제로는 세계 처음으로 네이처 컨퍼런스를 유치하고 나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할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때 플라스틱 이슈, 플라스틱 그리고 나노 소재, 미세먼지, 전자폐기물 등 관리 등에 대한 환경 난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7월 13일 네이처 런던 오피스 그리고 제5차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편집장,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편집장,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 편집장 등 편집장 3명이 모두 참석을 확정해서 스탠포드 대학, 저희 환태평양 대학 프로그램이 같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게 한국 대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를 누가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 제 프로그램 소개에 이어서 그동안 제가 생각한 그 SDG 관련된 중요 사례를 좀 마지막으로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네이처 컨퍼런스는 웹사이트가 바로 어제 이제 저희가 조직위를 해서 지금 열려 있고 저희 조직위 그리고 저희 사이언티픽 커미티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네이처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학이 왜 이렇게 그 TH 세계 대학 순위에서 좀 낮은가도 많이 궁금했고 뭐 QS 랭킹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그 과학 기술의 경쟁력을 봤을 때 한국의 대학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꾸준히 드는 대학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저희가 전문가들 초청해서 많이 논의를 하는 편인데 작년에는 네이처 한국 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TH 세계 대학 평가를 설계하신 분이죠. 그래서 조나단 애덤스 박사가 한국에 왔을 때 저희가 한국에 처음 오신 거고 본교에 이제 초청을 해서 도대체 국내 대학과 연구소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이분이 과기부도 가고 다양한 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했지만 저희 대학에 여기 오셔서 얘기를 한 결과는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 한국 대학은 다 좋다, 다 좋은데 삼성, 기업의 삼성을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대학이 조금 부족한 부분 혹은 심각하게 부족한 부분이라 시급하게 부족한 부분은 국제 협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혹은 하버드, MIT, 스탠포드 같은 세계적인 리딩하는 대학과의 국제 협력 그리고 그분이 강조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국제 협력과 그 협력을 우리가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리딩하는 프로그램에 세계 유수대학이 참여하는 것은 세계 유수대학이 리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 저희 이제 대학 연구처 그리고 네이처 인덱스 개발자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인덱스를 만드신 분을 또 초청을 해서 저희 여기 이제 한림원의 김기현 교수님 그리고 젊은 한림원의 연세대 김수민 교수님 타대학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초대를 했었고 네이처 인덱스는 또 한국이 왜 이렇게 낮을까 대학 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 컬래버레이션이 굉장히 시급하다.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의 헤게머니가 하이라키 구조상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한국 주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 주도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 20년 그대로 믿고 갈 수 있는 연구자를 그 통계 접근해서 선정한 다음에는 그런 연구자 리더들을 믿고 장기간 파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그렇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했고요.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고 지금 슬라이드 한 7장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5분 이내로 난제에 대해서 화두만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제 관련해서 네이처 편집장들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이메일로도 논의하고 화상회의도 물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편집장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의 그 파비오라고 하는 편집위원장이고요. 왼쪽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모니카라고 하는 편집위원장인데 작년에 한국도 초청해서 왔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서스테이너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어떤 난제가 지금 있을까는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인데 특히 지금 아마 앞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 얘기가 많지만
아마 나노 플라스틱이 3달 전에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에 식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식량 위기 혹은 그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또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예전에 이제 플라스틱이 대부분은 해양 쪽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한번 돌아보시면 토양에서의 플라스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우리가 그 모든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지의 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는 환태평양 대학기관하고 논의를 해봤을 때 중국이나 일부 대학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국가기관하고 이런 연구들에 대한 백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내년 정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올 걸로 알지만, 특히 토양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토양학자라서 그런데 파보시고 특별한 전처리 해보시면 토양에서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플라스틱을 토양에서 회수를 시켜서요, 그 회수한 플라스틱을 다시 우리가 리뉴어블한 소스의 탄소로 만들어서 다시 그 플라스틱을 토양에 재투입해서 기후변화도 막을 수 있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내년 10월에 네이처 편집장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올해 12월 1일 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저희 에이프루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대학의 오정 리질런스 연구원에서 플라스틱만 별도로 다루는 네이처 포럼을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될 텐데 관계자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난제는 전자폐기물과 순환경제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네이처 저널 중에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편집장이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왔을 때 이 전자폐기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난제도 여기 이제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아마 이후에 그 뒤에 스태피 연사께서 아마 부분적으로 발표 자료에 보면 발표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스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솔루션은 바로 이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제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에이프루 프로그램에서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12월 1일 날 플라스틱 문제는 포럼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 날 버추얼인데 이게 아시아에서도 처음 하는 거라고 들었고, 플라스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던지고요. 그 던진 문제에 대해서 저희 대학의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이처 나노텍 편집장이나 네이처 리뷰 지구환경 부편집장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 석학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플라스틱 문제가 어떻게 되고 솔루션이 있는지, 그럼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안이 되는지,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석학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에이프루 프로그램이 여기 참여되어 있는데요. 그런 난제들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끝으로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한국에서도 많이 오르거나이션 하고 사실 발표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면 이런 세계 주요 국가 기관들과의 그 협업, 그리고 협업을 우리나라 대학이 이제 리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 게, 저희 대학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래리베이터 어널리틱스에서 11월에 발표하겠지만은 뭐 HCR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제 통계 자료들을 받아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하 이후에 프로그램 참여한 스탠포드 대학이나 주요 대학을 제외한 국내 대학의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의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논문의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인용수라고 할까요? 혹은 논문이 분야에서 상위 1% 인용되는 그런 숫자들의 수가 최소 5배 이상 정도 늘은 걸로 생각이 되고, 저만 하더라도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맡고 고인용 논문이 제가 혼자서 30개 정도 썼는데 저희 대학 40% 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리딩하고 리딩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를 뉴욕타임스나 다양한 미디어에서 홍보하는 거, 이 연구자들과 난제를 찾는 과정들이 전 세계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마케팅 홍보가
잘 어우러. 물론 연구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우리가 반드시 주도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